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최근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성공 소식 접하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제 정말 뭐랄까, 화성 여행이나 우주에서의 생활이 그냥 공상 과학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죠. 단순히 우주를 탐험하는 걸 넘어서 장기간 우주에 머물고 생활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탐구 주제가 나옵니다. 우주에서 오래 머물려면 우리 몸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우주의료, 이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 또 동시에 지구에서의 의학 발전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의료 시대가 온다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우주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던지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핵심 정보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먼저 우주 환경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부터 짚어보죠. 이 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역시 근력 약화더군요.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중력 상태가 원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서 있거나 움직이는 매 순간 중력에 저항하면서 근육을 사용하는데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는 거죠. 네. 기사에 인용된 연구를 보면 그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6개월만 체류해도 근육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50%요. 반년 만에요. 와,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뼈에도 큰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뼈는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우주비행사 148명을 분석한 결과가 기사에 실렸는데요. 6개월 임무 후에 상체뼈는 1.4%, 근데 골반뼈는 무려 6.2%, 하체뼈는 4.9%, 이렇게 골밀도가 감소했습니다. 와, 골반뼈가 6.2%나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골반뼈 감소율이 높은데 아마 이게 지구에서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급격한 골다공증을 겪는 셈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다른 부위 뼈는 약해지는데 두개골 골밀도는 오히려 2.2%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저도 봤습니다. 흥미롭죠? 네. 기사에서는 우리 몸이 우주 환경을 위험 지역으로 감지하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는데 참 인체 신비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잠시 생각해보면 뼈는 약해지는데 두개골만 단단해진다니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근육이나 뼈 같은 뭐랄까 거시적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기사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 유명한 나사의 쌍둥이 연구 말씀이시죠?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랑 지구에 남은 쌍둥이 형제 마크 켈리를 비교했던 그 연구요. 네, 맞습니다. 스콧 켈리가 ISS에서 1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 노화 관련 생체 지표들이 지구에 있던 형 마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헉! 노화가 더 빨라졌다니요? 네, 기사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변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세중력이나 우주 방사선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서 세포 노화를 촉진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다행히 지구로 돌아온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화성처럼 더 먼 곳으로 장기 여행을 떠난다면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근육이랑 뼈 약해지고 세포 노화까지 빨라진다니. 와, 우주비행사의 건강관리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우주기관에서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사를 보면 나사에는 우주비행사의 건강을 전담 관리하는 ASCR이라는 그룹이 있다고 하죠. ASCR이요?
네, Advanced Crew Medical System and Research의 약자인데 의료진, 운동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과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훈련 단계부터 임무 중 모니터링, 귀환 후 재활까지 전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대응책이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ISS에는 운동기구가 딱 세 종류뿐이라는 점이 좀 의외였어요. 러닝머신, 콜버트, 자전거 엘고미터, CBS, 그리고 저항운동 장치, LED.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장이랑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장비의 무게나 부피는 극도로 제한되고 또 모든 장비는 그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의 운동기구만 엄선해서 배치한 거죠. 아하. 그 COLBT와 CBS는 각각 러닝머신하고 고정식 자전거 형태로 심폐지구력 같은 유산소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렇다면 근력하고 골밀도 감소를 막는 데는 저항운동 장치, 그 ARED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기사를 보니까 진공 실린더를 이용해서 저항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ARED는 지구의 중력 대신에 공기압, 그러니까 진공 실린더를 이용해서 최대 270kg 이상의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다양한 전신 저항 운동을 수행하면서 근육과 뼈에 지구에서와 좀 유사한 부하를 주려는 거죠. 270kg이요? 상당한데요? 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세중력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실을 한 30에서 40%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효과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만약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주비행사의 건강 상태는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그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현우 교수님도 기사 인터뷰에서 우주 환경에서의 근육 약화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아, 카이스트 김현우 교수님이요? 네, 원리를 알아야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한다고 해도 만약 우주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갑자기 병이 생겨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사를 읽어보니 이건 아직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더군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미세중력입니다. 수술 중에 피가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근데 우주에서는 그 핏방울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마치 뭐랄까 붉은 안개처럼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수술 부위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테고 감염 위험도 엄청나겠어요. 정확합니다. 수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혈액이나 소독객 같은 액체들이 떠다니다가 우주선의 민감한 전자장비나 생명유지장치에 흘러들어가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선 전체, 승무원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관련 기술 개발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네브라스카 대학교 연구팀이 ISS에서 그 소형 로봇 파일 스페이스 미라를 원격 조종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실험은 중요한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구에 있는 의사가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우주 공간에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명확히 언급하듯 실제 응급수술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통신 지연 시간이라고요. 0.85초 정도? 그렇습니다. 지구랑 ISS 사이에는 약 0.85초 정도의 신호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게 일상 대화에서는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술 상황에서 거의 1초 가까운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팔 움직임이 의사 조작보다 늦게 반응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혈관을 잘못 건드리거나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커지는 거죠. 항공우주의료원 연구진도 현재 로봇 수술 시스템은 출혈이 많거나 배나 가슴을 크게 열어야 하는 수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카이스트 김현우 교수님 역시 기사에서 현재 기술로는 우주에서의 외과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네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혈을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좀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술할 수 있는 AI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는 혹독한 우주 환경이 역설적으로 의학 연구에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극한 환경 자체가 지구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독특한 실험 조건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중력이나 우주 방사선 같은 환경이 세포나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지구상의 질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유럽 우주청의 사이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로 기사에 소개되었네요. 우주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골다공증이나 근육축진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다는 목표라고요. 맞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뼈 손실이나 근육 약화는 지구에서의 노화나 특정 질병 상태와 유사한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우주 환경에서의 변화를 정밀하게 연구하면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골다공증, 근감소증 같은 질병을 치료할 새로운 타겟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나온 본 온 ISS 실험처럼 분자 수준에서 뼈 변화를 추적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골격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와, 디지털 트윈 골격이라니 신기하네요.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우주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이미 1980년대 우주왕복선 실험에서부터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서요? 네, 1983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에 실렸던 스페이스랩 1 실험실에서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중력 상태에서는 지구에서보다 훨씬 크고 구조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단백질 결정이요?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신약 개발에서 약물이 작용하는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단백질에 딱 맞는 약물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 결정이 훨씬 크고 순수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사에 나온 예를 보니 특정 효소 단백질 베타갈락토시다제는 27배, 다른 효소 리소자임은 무려 1000배나 더 큰 결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000배요. 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용액 속 물질들이 무게 차이에 따라 가라앉거나 떠오르면서 끊임없이 섞이는 소위 대류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이 단백질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결정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미세 중력 상태인 모지에서는 이런 대류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수 있어서 더 크고 순수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그럼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주에서 만든 고품질 단백질 결정을 이용하면 그 구조를 훨씬 더 선명하게 밝힐 수 있고 이게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백질 구조를 더 정확히 알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꼭 맞는 약물을 설계하거나 기존 약물의 효과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존 방법으로는 구조 분석이 어려웠던 단백질 연구에도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관련 시장 전망도 밝군요. 기사에 따르면 국제 우주 의료 시장 규모가 이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2032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해서 2조 6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일라일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우주 실험 장비를 보내는 등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카이스트 김현호 교수님도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에서는 합성이 어렵거나 품질이 낮은 물질들이 우주에서는 놀랍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제약회사들이 우주제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제약이라 흥미로운데요? 더 나아가 기사에서는 우주 환경이 세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암치료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언급하던데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요. 네, 미세중력이나 우주 강사론 환경이 암세포의 성장, 전이, 약물 반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면 암 발생 메커니즘을 새롭게 이해하거나
기존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워낙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이 분야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 우리는 우주라는 극한 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도전 과제들, 그러니까 근육과 뼈의 약화, 심지어 세포 노화 가속화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사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 같은 노력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우주에서의 외과 수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도 명확해졌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혹독한 우주 환경이 역설적으로 의학 연구에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세중력이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증 같은 지구 질병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특히 신약 개발의 핵심인 고품질 단백질 결정을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우주가 단순히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 혁신의 새로운 프론티어가 되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은 우주가 우리 몸과 의학에 던지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엿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예를 들어 미세 중력하에서의 세포 노화 연구 결과나 새로운 단백질 구조 분석 정보가 과연 지구의 우리 삶, 특히 노화 방지나 희귀 질환 치료법 개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생명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고민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우주기술 개발의 혜택을 인류 전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우주 의료라는 흥미로운 영역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